저의 절친 삼총사 중에 두 친구 이름이 비슷합니다. 한 친구는 김현석, 다른 친구는 김형석. 때는 고3 시절 의자에 둔부 압박이 심할 무렵 현석이는 그만 몹쓸병에 걸렸어요. 바로 치질.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로 두려움에 떨며 병원을 방문했고 다행히 그렇게 심하진 않아 약 처방을 받아 나왔어요. 약국에는 백발의 약사 할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혼자 접수받고 약을 만드시고 약을 내어주고 다 하고 계셨죠. 정신없이 바쁜 약사 할아버지 앞에 처방전을 내려놓고 기다리는데 그때 형석이가 나타났어요. 현석아 웬일이냐? 어디 아프냐? 치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놀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 현석이는 진실을 감춰야 됐어요. 배가 아파서 왔어. 장염인가 봐. 넌 왜 왔냐? 코감기 때문에 콧물 닦다가 콧구멍이 다 헐어가지고 피부과에 갔다 왔어. 감기보다 콧구멍이 더 아파. 둘이 앉아서 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석이는 아까 검사를 당했을 때 자극을 받았는지 갑자기 신호가 왔어요. 참을 수 없는 신호에 잠시 화장실로 달려간 사이 약사님이 현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현석 씨, 김현석 씨, 약 나왔어요. 김현석 씨. 앉아있던 형석이는 자기를 호명한 줄 알고 약을 받으러 갔죠. 약사 할아버지는 치약처럼 생긴 큼지막한 튜브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약은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잘 보고 잘 듣고 잘 기억하라고.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지금 환부가 많이 아프지. 뭔가 닿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고. 네, 그렇죠. 형석이는 콧구멍 얘기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듣고 잘 기억해야 돼. 잘 들어. 손바닥을 이렇게 쭉 펴고 이 연고를 충분히 짜주세요. 그리고 다른 손가락으로 이 연고를 바르는데 중요한 건 한 손가락으로 사용하면 연고가 안으로 잘 안 들어가고 밖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숟가락으로 약을 뜬다는 느낌으로 손가락 한 마디 이상 쑥 넣고 안쪽에 골고루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바르세요. 부드럽게. 형석이가 한마디 이상 넣으라고요? 왜? 한마디 이상을 두 손가락을요? 그렇지, 두 손가락.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부드럽게 하면 다 되고 통증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한 손가락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두 손가락은 어떻게 넣어요? 겁먹을 거 없어요. 부드럽게 하면 다 돼요. 부드럽게 재발하지 않게 꼬박꼬박 잘 발라야 돼요. 콧구멍에 두 손가락을 한마디 이상 부드럽게 넣어야 한다는 말에 형석이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형석이의 콧구멍 약을 받아온 사실을 안 치질 환자 현석이가 전화를 했을 때 형석이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 한 손가락은 한마디 겨우 성공했는데 두 손가락은 죽어도 안 들어가. 눈물 나. 10만 원이요. 찜질방 수면실에서 편히 쉬려고 누워서 잠들까 말까 하는데 근처 커플이 너무 닭살스럽게 짜증날 정도로 알콩달콩한 거예요. 둘이 누워서 속삭이는데 그랬죠. 우리 애기가 그랬죠. 그랬죠요. 그러더니 둘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 뭔가를 하는 듯 이거 재밌겠다. 야, 심리 테스트인데 해볼래? 재밌겠다. 해보자. 자, 바로 선택해야 돼. 여기 녹색 하트가 보이지? 이 옆에 하트를 하나 색칠하면 어떤 색으로 칠할래? 1번 분홍색, 2번 보라색, 3번 파란색, 4번 회색. 4번 회색? 나는 그럼 2번 보라색. 저는 그들의 애정 행각이 짜증나면서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난 파란색. 속으로 아이 짜증나냐. 난 파란색. 그리고 둘의 대화를 집중하게 됐어요. 야, 자기 회색이라고? 어디 보자. 근데 보니까 바람기 테스트인데 회색은 바람 피려는 욕구가 거의 없습니다. 야, 역시 우리 자기는 나밖에 없구나. 그럼 오빠가 말한 보라색은 뭐야? 어디 보자. 보라색은 당신은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바람기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엉터리인데?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둘은 티격태격하면 여전히 닭살 생각을 벌였고 저는 파란색이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찰나 갑자기 웬 할아버지께서
난 분홍색. 옆에서 네? 난 분홍색이라고. 분홍색이 뭐야? 얘기해봐. 분홍색. 마치 원래 동행이었던 사람처럼 능청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식간에 갑자기 동행이 됐어요. 아, 분홍색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금단의 사랑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갈망이 들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대요. 라고 말을 했대요. 남자는 그리 썩 유쾌한 결과가 아니라서 할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마디가 정확하네 이거. 야 정확한데 이거. 딱 들어봤는데 이거. 야 결과가 아주 딱 들어봐줘. 고마워 잘 가. 하더니 흡족해 하며 사라지셨어요. 덕분에 많이 웃었지만 파란색은 결과를 결국 못 몰랐어요. 아, 가서 물어보지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입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막 후반기 교육장으로 가서 처음으로 전화를 하는 시간. 다들 통화의 기대감을 안고 긴 줄을 서고 있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내 차례. 따라랑 따라랑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큰 집에 계신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서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저 철수예요! 뭐라고? 저 철수예요 철수! 귀가 어두우신 할머니는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여러 번 말하자 그제서야 할머니 알아들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철수! 군대 갔다. 재미있는 사연을 잘 효과적으로 소개. 야 이거 생각할수록. 저희 가족들은 장난기가 많은 편이에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저희 집 대문은 밖이 보이지 않는 철문인데 어머니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아셨나 봅니다. 전에도 종종 목소리를 깔고 어머니 성함을 부르면서 택배 아저씨인 척 하곤 했었거든요. 어머니 말 웃기시네. 택배 얼마나 황당할까요? 택배요! 웃기시네. 택배 아저씨는 다시 한번 택배입니다! 최홍만 키 크는 소리하고 앉았네. 어머니가요? 예. 아니 택배라고요! 나는 엄마라고요. 당황한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의 성함을 부르셨습니다. 아 장금자씨! 아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장난 그만 쳐.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열어준다. 어머니가 청소 중이라 장난을 받아주실 상황이 아니었나봐요. 아 진짜 택배입니다! 저 무덤 열어주세요! 너 들어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반사하고 그때 엄마를 찾아 알겠어? 어머니는 계속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셔서 화가 나셨나봐요. 택배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물건은 얼른 주고 가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어떻게 된 건지 한참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택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엄마는 아 진짜 그럴 것이지. 네가 누군데? 엄마 아들. 어머니는 그때서야 제가 반성한 줄 알고 문을 열어주셨고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아주 기겁을 했다는 곧단 사연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배낭여행 갔대요. 쇼핑을 갔는데 명품 속옷을 엄청 싸게 팔길래 어머니 선물로 사가려고 전화를 드렸대요. 엄마 브레이저 사이즈 뭘로 사가야 돼요? 뭘로 그냥 제일 큰 놈으로 사와.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서 제일 큰 걸로 사갔대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에? 이거 동네 저 다 들어가겠네. 엄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들 다음날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브레이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머 이거 다 들어가겠네. 너거 다 들어가 이거. 완전 숙맥인 아는 오빠와 오랫동안 남자의 굶주린 A양과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A양은 적극적으로 오빠의 이상형을 물어봤어요. 아, 그 오빠 이상형 어떤 스타일? 이상형? 아마 글램 스타일 좋아할걸?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그래? 그리고 소개팅 날 호프집에서 쑥맥 오빠랑 먼저 나가 있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A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에 뽕을 얼마나 넣었는지 하늘을 뚫을 기세였어요.
저는 황급히 귓속말을 했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뭘 넣은 거야? 가슴 발사되겠다, 이 기집애야. 휴지 좀 넣었어. 가슴 큰 여자 좋아한다길래 휴지. 진짜 저건 나중에 잘 돼도 걱정일 텐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예양은 휴지 같은 덕분인지 무척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 일단 치맥부터 달릴까요? 그럴까요? 여기 503잔이요. 숙매 오빠도 휴지 가슴이 마음에 들었는지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했어요. 그런 가운데 A양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 사이에 자기 칭찬을 해놓으라고 당부를 남기고요. 그래서 칭찬을 마구 날리고 있는데 A양이 너무 늦는 거예요. 한참 뒤에 왔는데 자세가 이상하게 앞으로 구부정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글쎄 A양의 가슴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야, 너 가슴이 왜 그래?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 너무 웃겼어요. A양은 자신감을 잃고 새우 등마냥 소극적인 자세가 됐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속이 좀. 잠시 뒤에 A양이 이대로 안 되겠는지 몰래 테이블에 있는 티슈통을 아래로 챙기는 거예요. 야, 뭐해?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A양은 티슈통에 티슈를 몽땅 다 털어서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숙매 오빠가 뭔가 우물쭈물하더니 조심스럽게 진짜 진지한 말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있잖아. 원래 여자는 똥 싸면 가슴이 줄어들어? 그날 정말 이 둘 때문에 묶여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지금은 둘이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27살 이민성이에요. 평온한 일요일 저녁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모여 외식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나 요새 살찐 것 같지 않니? 괜찮아. 엄마는 동안이라 통통한 게 이뻐. 내 친구 엄마들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어려 보이는데 뭐. 이런 가족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훈훈한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극히 화목했던 우리 가족 앞에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짙은 향수 냄새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즉시 직감했죠. 그가 오는구나. 여기서 그란 우리 아파트 15층 목사님으로서 연세는 70세가량 되셨고 멀끔한 양복과 포모드로 쫙 밀어올린 머리 또 짙은 향수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꼭 말을 붙이시죠. 하지만 눈치 없는 말로 언제나 대화 뒤에 씁쓸함을 남겨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역시나 우리 가족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끼리 함께 다니니 참 보기 좋네요. 손주들인가요? 우리 엄마인데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급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우리 애들이에요. 어이쿠. 나이가 들면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참 키도 크네. 오빠를 보며 넌 중학생이니? 우리 오빠 내년에 30인데요. 아니요, 졸업하고 회사 다녀요. 어려 보이네. 어려 보이면 좋은 거란다. 이번엔 나를 보며 얘가 누난가 보네. 전 한참 동생인데요. 반박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15층에 다다르고 아저씨는 내려버렸어요. 순식간에 올킬을 당한 식구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집에 돌아온 우리 엄마는 자리에 누우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만든 영감탱이 같으냐고. 뭐가 어쩌고 저쩌?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년 말에 34년간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아유, 평생 일만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라 퇴직하고도 곧바로 알박거리를 찾으시더군요. 어딜 가서라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면 유심히 관찰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장사를 시작할 거다. 오, 드디어 정하셨어요? 무슨 장사 하실 건데요? 붕어빵.
오랜 시간을 연구하시는 듯 보였던 아버지의 사업 아이템이 붕어빵이라는 말을 들은 가족들은 조금 의아했어요. 동네 붕어빵 파시는 분 많은데 어떻게 경쟁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나에게는 비장의 아이디어가 있어. 걱정 말고 나중에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나 하렴. 그렇게 아버지는 붕어빵 기계와 리어카를 중고로 구입하신 뒤 동네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아빠께 들려서 장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 보러 갔죠. 마침 리어카 앞에 손님이 계시더군요. 아버지의 비장한 아이디어가 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의문점이 바로 풀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붕어빵이 든 봉지를 손님에게 줄 듯 하면서 뺐고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약을 올리고 계셨어요. 봉지를 한 바퀴 돌려서 손님 머리 위로 휘젓고 다른 서로를 바꿔서 또 줄 듯 말 듯 뺐고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후에야 손님의 손으로 건네지더군요. 아버지의 비장한 아이디어는 붕어빵에 터키 아이스크림 퍼포먼스를 접목시킨 거였어요. 제 눈을 의심했지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터키 아이스크림을 받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과는 달리 아버지의 붕어빵을 줄까 말까 쇼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짝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아 빨리 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사람이다 사람 놀리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기분 나빠 이씨. 그렇게 아버지는 붕어빵 장사를 접으셨어요. 작년 5월 제가 25살 때 일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라 학점 관리가 중요한 시기였는데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고 사주를 보러 갔어요. 무슨 중간고사 망쳤다고 사주를 보러 가냐. 학교 근처에 있는 용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70살은 넘어 보이는 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는 역마살이 껴가지고 성격이 활달하구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제 성격을 맞히다니요. 이거는 거의 반반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죠? 아니, 반반이 아니죠. 거의 단가?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저기요, 저 곧 있으면 취업 시즌인데요. 어떤 종류 일을 해야 오래오래 잘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계과입니다. 너는 내가 말했다시피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공무원에 공무원. 좀 당황했습니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저기 도사님 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사주가 다 필요 없어. 직업은 공무원이 최고야. 안정적이잖아. 나도 그때 시험 볼 걸. 처음 보는 양반이. 저는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약간 이상했지만 비싼 돈 주고 온 만큼 다른 질문을 해야 했어요. 도사님, 저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야 오래오래 이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여자가 기가 세야 돼. 한마디로 여자가 강해서 너를 확 휘어잡고 너를 이끌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한 여자한테 끌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연상이나 약간 성격이 있는 동갑내기를 만나면 좋겠네요. 그럼 좋지. 너는 21살 여자를 만나야 돼. 네? 좀 전에 저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면서요. 그게 그렇게 어린 여자를 제가 어떻게 사주는 다 필요 없어. 남녀관계는 4살 차이가 최고야. 네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봐, 임마. 공무원 시험 봐, 임마. 또 맞는 말을 하니 반박도 못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살고 있는데요. 하루는 딸아이가 병원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하다 심심했는지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나랑 백설공주 놀이하자. 대신 할머니가 백설공주해. 어머님은 공주를 하라는 손녀가 귀여우셨는지 흔쾌히 응하셨죠. 그래요. 덕분에 할머니가 이 공주님도 해보네. 알았어요. 공주님, 백설공주님이 마녀의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셨어요. 시작부터 독사과를 먹은 어머님은 당황하셨어요. 아이고, 독사과? 얼른 독사과 먹고 쓰러져야지. 그러자 어머님은 큰 결심을 하신 듯 굉장히 리얼하게 죽어가는 연기를 하셨죠. 그래, 사과를
먹고 와 똥이다. 딸아이는 만족했는지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뛰어가 시아버님을 모셔왔어요. 할아버지가 왕자님이야. 얼른 공주님한테 뽀뽀해. 할머니한테 빨리 뽀뽀해. 살려내. 아버님은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할아버지 뽀뽀하라고. 딸의 과도한 요구에 아버님은 무언가 결심하신 듯 발을 옮기셨죠. 왕자님이 공주한테 뽀뽀 얼른. 아버님은 쓰러져 있는 어머님 옆에 서시더니 독사과. 아이고야, 이 독사과를 먹었구려. 이 독사과인가? 먹었어. 결국 두 분 다 독사과를 먹고 쓰러지셨고 딸아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결국 딸이 자지러지게 울면서 놀이는 끝이 나버렸답니다. 신청곡은 엄정화의 포이즌.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코너에서 축구공 하나가 굴러왔어요. 무시하고 돌아서려는데 한 할아버지와 꼬맹이가 서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할아버지가 손자와 공놀이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쪽 골목으로 걸어오시는 중이었고 뒤쪽에 있던 꼬마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아이씨, 공 못 봤어요? 봤다고 대답하려는 찰나 제 쪽으로 걸어오시던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피곤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못 봤다고 해. 못 봤다고 해. 야, 못 봤다고 해. 못 봤다고 해. 못 봤다고 해. 저는 잘못 들어도 멈칫했고 할아버지는 다시 다가오시며 정말 피곤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못 봤다고 해. 못 봤다고 해. 제발 못 봤다고 해. 제발 못 봤다고 해. 저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씨, 공 못 봤어요? 할아버지 공 안 보여? 그렇게 할아버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저를 지나쳐서 골목으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공놀이가 힘드셨으면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공이 없네. 야, 어떡하지? 이거 어디 굴러가 버렸나 보다. 어떡하지? 야, 공이 어디 굴러가 버렸나 보다. 어떻게 했냐? 공이 없어요? 공 잃어버렸으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그치? 야, 이게 공이 없어졌다. 집에 가자. 그때 반대편 골목에서 웬 학생이 공을 드리블하면서 나타났어요. 아, 공이다! 할아버지 공! 학생은 할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공을 몰고 와 꼬마에게 건네줬어요. 이 공이 네 공이니? 아, 저기 있던데? 제 거 받아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축구 계속 할 수 있어. 꼬마는 신이 났고 공을 주워준 남학생의 표정도 흐뭇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썩어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있었죠. 저는 습관처럼 맨 뒤에 앉아서 바깥을 보고 있었고요.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정도로 갔을 때 어떤 한 아저씨가 버스를 탔는데 그 아저씨는 TV에서만 보던 그런 무서운 형님들의 차림이었습니다. 바지는 가죽으로 된 듯한 승마 바지에 위에는 현란한 무늬의 나일론 셔츠, 두꺼운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왼손에 가죽으로 된 검정색 일수 가방을 끼고 계셨어요. 여기다 겨드랑이에다가 그 아저씨는 요금을 내고 제 앞자리에 쪽벌로 앉으셨고 그때 그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랄랄랄랄라 또랄랄랄랄랄라. 어째나 목소리가 크고 허세가 가득한지 전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뭐? 또 돈을 빌려달라고? 안 돼! 너 이 자식이 뭐 2천이 무슨 개 이름이야? 어? 너 저번에도 3천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빌려줬고 또 그 전에 5천 빌려달라고. 이게 뭐야 이게? 분위기가 정말 험악하고 무서웠어. 말하는 단위부터 3천에 5천. 제겐 허공할 만한 액수였죠. 뭔가 대단한 사업이라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아저씨가 또 한번 버럭대며 너 이 자식이 이미 8천을 빌렸는데 이번에 또 2천까지 총 10,000원이야. 총 10,000원이야. 알았어? 이게 지금 이제 너 꼭 갚아. 사람이 안 치죠 이게 지금. 꼭 갚아야 돼. 그러더니 아저씨 내릴 때 교통카드도 정확히 삑 찍고 내리셨어요. 쇼핑몰 단순 포장 업무 알바를 했었는데요. 처음 사무실에 갔을 때 깐깐해 보이는 사장 아줌마가 맞이해줬어요. 일은 쉬우니까 설렁설렁 농땡이 피지 말고 열심히 해. 어질리지 말고 했어?
되게 깔끔 떠는 아줌마였어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엄청 짜증내는 결벽증 아줌마였죠. 제가 하는 일은 좁은 사무실의 가운데에 큰 탁상을 중심으로 사장까지 5명이 앉아서 끝도 없이 포장만 하는 단순 반복 작업. 한 번 앉으면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작업. 그런데 사무실 한쪽 벽에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농구공만한 크기의 구멍인데 창문도 아니고 멀쩡한 벽에 뚫린 그 구멍의 용도가 정말 궁금했어요. 저건 도대체 무슨 구멍일까? 몹시 궁금했지만 깐깐한 아줌마 사장한테 기가 죽어서 묻지도 못하고 묵묵히 일만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반복에 지친 나머지 제가 그만 방구를 뽕 껴버렸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라게 누구야? 누가 방구 꼈어? 아씨 더러워! 내가 방귀 끼면 죽여버린댔지. 제가 꼈는데요. 뭐? 아 진짜 씨. 너 오늘 처음 보니까 봐줘. 그리고 저기 벽에 구멍 보이지? 방구 낄라면 저기다 대고 껴. 알았어? 그러라고 뚫어놓은 거야 내가. 아씨 냄새 진짜 씨. 그 구멍의 용도는 방구 구멍이었어요. 보일러식 벽 쪽을 뚫어서 방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설마 했지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다른 직원 아줌마들이 한 번씩 가서 방구를 끼는 거예요. 엉덩이를 벽에 끼고 뿡! 아줌마는 또 가서 벽에 끼고 뿡! 너무 익숙하게 아무 표정 없이. 저는 창피해서 정방법 하려고 화장실 가서 끼고 왔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또 야, 너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 지금 농땡이 피는 거야? 그래도 결국 저도 구멍을 이용하게 됐어요. 엉덩이를 끼워보니 약간 서늘한 느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려우면 쓱 일어나서 벽에 끼우고 붕 끼고 툭툭 털고 자리로 돌아오고. 근데 어느 날 점심으로 피자를 왕창 시켜 먹은 날 다른 아줌마가 먼저 방구구멍을 이용하고 저는 뒤에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있었는데 아줌마가 나오자마자 저도 가서 얼른 끼우고 뿡. 그때였어요. 웬 남자가 마침 그때 보일러실에 수리하러 오신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좀 적당히 좀 합시다. 뭐 아까부터 정말 너무하네. 아까부터 있었어. 이게 몇 번째예요? 줄 서가지고 말해요. 아니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봉이 있다 구멍이 다 있어. 그땐 너무 놀랐는데 상상해보면 아저씨가 일어나서 얼마나 황당했을지. 하지만 너무 편해서 다음에 저도 제 집을 얻게 된다면 그 방구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얼마 전 자주 가는 백반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백반집. 이 기사 식당인가 보네. 유명한 백반집인데 점심시간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은 곳이에요. 메뉴는 딱 하나, 백반이에요. 그냥 식당에 들어오면 정오번 아가씨가 물어봐요. 몇 분이시죠? 그렇죠. 사람 수만 묻죠. 몇 분이세요? 몇 명이라고 대답하면 아가씨가 자리를 안내하고 계산서에다가 몇 개를 적고 갑니다. 이 직원은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하죠. 저는 혼자 왔다는 얘기를 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화장실을 갔습니다. 남녀가 같이 쓰는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마침 사람이 없더라고요. 좀 느긋하게 볼일을 보려면 제일 안쪽에 있는 칸이 나갈 것 같아 그쪽으로 가서 급하게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근데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더니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금 좀 주문을 받았던 그 아가씨예요. 아가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제가 잡아당긴 힘에 의해 어정쩡한 자세로 약간 일어선 상태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가씨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희가 소리쳤죠. 몇 분이시죠? 교회에서 엄마가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서 저도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차가 작은 봉고차였는데 사람은 8명이라 정말 꽉꽉꽉 껴서 가게 됐는데 8명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뒷좌석에 탔고요. 제 옆으로 바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무척 온화하시고 항상 말로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예를 들면 차 안에선 늘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말이 끝도 없는 그런 스타일의 할아버지셨죠. 아무튼 차는 출발했고 가는 동안 교회분들은 정말 즐겁게 수다를 떠셨어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왁자지껄 시끌시끌 수다를 떠셨어요. 전 몸이 불편해서 기분이 별로라 얌전히 있었는데, 근데 제 항문도 기분이 별로였나 봐요. 항문이 뿡 저도 모르게 그만 습도 높은 방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시끄럽던 차 안이 갑자기 정적이. 전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절대 티 안 나는 얼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 옆에 교훈 할아버지께서 제 쪽을 보시면서 정말 온화하게 척이나 온화한 말투로 학생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방구를 낀답니다. 완전 온화한 말투로 그러셨어요. 말을 안 하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네, 전 아무것도 방구를 낀다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거나 타박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이고 맛있는 걸 먹었나 보네요. 교훈 할아버지의 표정과 말투는 정말 온화하고 진지했지만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아주머니들이 웃음이 빵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그걸 본 교훈 할아버지께서는 또 엄청 온화한 말투로 학생 괜찮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방구를 껴요. 그래도 지금 혹시 학생이 부끄러우면 나도 껴줄 수 있어요. 볼래요? 뿡 하고 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때요? 이젠 창피하지 않죠? 저도 꼈어요. 하는데 눈치를 보니 할아버지도 엄청 끼고 싶었는데 괜히 제풀기를 대고 마음껏 실컷 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차 안은 할아버지와 저희 가스로 가득 차서 다들 창문을 열고 달렸고 그날 이후 한동안 그런 자리엔 얼씬도 안 했어요. 저희 애들 아빠가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된장 고추장 동맥을 한대요. 탈장이 생겨서 부산의 B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 자리가 겨우 나서 6인실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앞자리에 진짜 특이한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키가 190 정도에 제일 큰 환자복을 입어도 겨우 7부 정도 오는 상태였고 얼굴은 약간 각진 네모 얼굴에 거기다 동료 싸움을 말리다 턱뼈가 부러져 입을 철망 같은 걸로 얽어놔서 얼핏 보면 프랑켄슈타인 연상케 하는 아무튼 첫인상이 좀 괴이했어요. 옛날 대가댁의 삼돌이를 연상케 한다 해서 남편이랑 저랑은 삼돌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돌씨 어찌나 오지랖이 넓으신지 약 가지고 오면 일일이 갖다주고 물 떠다주고 철망으로 얽어놓은 입으로 말도 제대로 안 되면서 오는 간호사들 일일이 프로필을 읊어주고 저희 아저씨는 과잉 친절에 참 난감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인턴이 병실 입구에서 아무개씨 하고 다른 환자 이름을 불렀죠. 마침 삼돌씨가 옆자리에 환자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오지랖 넓은 삼돌씨 여기 옆자리요 하는 말을 철망 입으로 하면서 손을 들었죠. 그러자 인턴이 그럼 이리 오세요 했고 우리 삼돌씨는 무엇 주려나 보다 하고 쫄래쫄래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삼돌씨는 넋이 들어왔습니다. 옆자리 환자는 남성 수술 환자였고 수술 전날 인턴은 그 환자의 수술 준비를 위해 면도를 하러 왔던 겁니다. 엉겹결에 면도를 당한 삼돌씨. 갑자기 아차 싶어서 면도가 끝난 후에 물었죠. 그래요. 턱수술 하는데 여기는 왜 해요? 그러자 인턴은 아무개씨 아니에요? 손 들었잖아요. 오지랖 넓던 삼돌씨 그 후에 한동안 대인기 비증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왜 그래요? 를 일로 오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털을 밀어버린 거죠. 새로 이사를 했어요. 새집 계약을 마쳤을 때 전에 살던 새댁이 머뭇거리며 말을 흐리더래요. 아니에요. 10일 날 조심하세요. 예? 뭘 조심해요? 아니에요. 뭐야? 친구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흘려들었는데요. 며칠이 지나 10일이 됐을 때 늦은 밤에 갑자기 현관문이 야! 왜 문이 안 열려? 여보 문 열어줘. 딸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뭐야? 누구야? 아이씨 누구세요? 아유 열쇠가 왜 안 맞아? 이거 문을 열어라고. 친구가 문을 열었더니 50대쯤 된 대머리 아저씨가 술이 떡이 돼 있더래요. 니들 뭐야? 너 왜 우리 집에 나와? 왜 우리 집에서? 여기 우리 집인데요? 뭐? 뭔 소리야? 우리 집이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아저씨 때문에 친구는 개고생을 하다가 순간 새댁이 말했던 10일을 조심하라는 그 말이 딱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전에 사시던 곳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지금 이 술 취한 아저씨 뭐예요? 오셨구나.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데 그제야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 아저씨가 제가 살기 전에 사시던 분이신데요. 10일 날이 월급 날이세요. 그래서 10일마다 술만 먹으면 회식이 있으신데 그날마다 술에 취하셔서 옛날 살던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100번 해야지. 저도 2년 동안 봐왔어요. 10일 날마다 오실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친구는 너무 화가 났는데요. 갑자기 새댁이 생뚱맞게 하는 말이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 아니, 좋은 분은 무슨 좋은 분이에요. 완전 진상이신데. 아니에요. 좋은 분이세요. 그 아저씨 쫓지 마시고 꿀물 한 잔 타드려 보세요. 그러면 용돈을 주실 거예요. 뭐라고요? 꿀물이요? 용돈이라는 말에 친구는 급 눈이 반짝하면서 설마 하면서도 일단 꿀물을 타서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께 저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께 이사 오기 전 집이고요. 이 꿀물 좀 일단 드세요. 뭐? 내가 이사를 갔다고? 그래? 꿀물래? 고마워. 꿀물을 꿀꿀꿀 원샷하시더니 인정을 하시더래요. 아 맞다, 내가 이사를 갔지. 아이고 미안해라. 세대. 미안해. 잠깐만. 그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무려 5만 원을 꺼내서 미안해, 내가 실수를 해서 이거 받아, 나 갈게.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또 오세요. 친구는 너무 좋았대요. 실제로 매달 10일 날만 되면 오셔서 3만 원, 5만 원, 설날 세뱃돈 주시듯 용돈을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세대과의 통화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다네요. 1년이면 60만 원 아니야. 저도 그분 때문에 사실 이사 가기가 참 아쉬웠어요. 10일 날엔 어디 가지도 않고 꼭 기다렸었는데. 익명군은 혀 짧은 게 평생의 컴플렉스자 아픔인 친구였습니다. 그런 익명군이 택시를 잡아 탔어요. 아저씨 연인돈 가졌대요. 연인돈요? 연인돈. 그런데 기사님이 이상하게도 잠깐 흠칫 놀라더래요. 익명으로 왜 그런가 그랬는데 기사님께서 알겠답니다. 안돈 받답니다요. 익명구도 흠칫 놀랐대요. 그리고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뭘 또 테스트를 해. 나띠가 많이 떴죠? 네, 탐 떴네요. 비가 얻어 와야 될 텐데 말이죠. 나띠가 탐 떴답니다. 익명구는 확실했어요. 나와 동료라는 사실을. 그리고 기사님도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잠시 후 하시는 말씀이 핫땐도 혀가 땀나. 네, 기사님도요. 잠깐의 침묵이 많은 것이 담긴 기사님 한마디. 핫땐도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 왠지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더래요. 네, 기사님도 힘들었나요? 힘들었대. 핫땐 때도 어디 때부터도 많이 힘들었어. 핫땐 때 더 힘들었고 어디 땐 더 힘들었고 말도 마세요. 둘은 그때부터 서로 힘들었던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신기하게 서로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선물도 나 받아본 적 있어요. 산다면 있고 웃는 거 아니죠? 대목소리 듣고 산다면 있고 웃는다니까요. 알고 봐고. 둘은 완전히 의기투합해서 나이를 뛰어넘는 의형제를 맺을 기세였어요. 그쯤에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할 즈음 기사님은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핫땐 이제 다 도착했는데 10,000원 나왔지만 내가 학생한테 5,000원만 받을게. 10,000원이 나왔지만 학생한테는 5,000원만 받을게. 깜짝 놀랐어요. 익명군이 말한 것은 연희동이 아니라 여의도였던 거예요. 저는 여의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기사님. 연희도 다 왔잖아. 아니 연인도요. 연희도. 그러니까 연희동. 아니 연희도요. 연희도. 그러니까 연희동. 답답해. 문 따로 쳐봐. 문 따로 쳐봐. 내가 못 듣겠다. 문 따로 쳐봐. 익명군은 얼른 핸드폰을 문자로 연희동을 쳤고 문자를 본 기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학대 받으면 이따가니까 내가 못 알아듣다나.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의 혀짧음이 아픔을 공유했던 아저씨였는데 결국 영혼의 짝이 될 뻔했던 기사님과 익명군은 서로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며 헤어졌어요. 그리고 익명군의 그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인도가 연인도냐고. 아니 어떻게 연인도가 연인도냐고.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면서 주전부리로 오징어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사이에 오징어가 낀 거예요. 영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혀로 오징어를 빼려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왼쪽 어금니에 꽉 끼어버린 오징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럼 더 불어 이렇게 한번. 이거 혀에 쥐가 날지. 전 안간힘을 쓰다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오징어가 이 애기가 영화에 집중이 안 된다.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내는 혀에 왕자가 생기겠다 지금. 둘 다 오징어 때문에 혀에 근력 운동을 하다 나왔어. 아이고.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특이하게도 3교시가 끝나고 밥을 먹습니다. 특이하다. 대략 11시 45분에서 12시 35분까지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4교시가 시작됩니다. 6월달 여름 그리고 점심도 먹었고 정말 다들 잠을 자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4교시를 담당하는 물리선생님, 우리 학교의 최고의 인간 수면제죠. 아이들은 다들 잘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물리선생님은 표정이 들어오는 모습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와 몇몇 측근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 그러나 수업 시작 5분도 안 돼서 우리 반 5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졸기 시작했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8명은 그래도 서로 졸린 눈을 비비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나머지들은 모두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갑자기 선생님이 화가 나셨는지 무척 얼굴이 상기되어 수업 중에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윽고 선생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린 그 순간 모두 놀라서 옆에 졸고 있던 친구를 다 깨우고 다들 차렷자세로 모두 정면을 향해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정적이 흐르고 살벌해진 분위기.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선생님이 앞에 있는 학생에게 하신 한마디. 휴지 좀 줘라. 그리고 10여 분 뒤 선생님은 방긋 웃는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독서실 제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사뿐히 놓여져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만나고 싶습니다. 꼭 좀 나와주세요.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쪽지가 오는구나. 역시 쌍수하길 잘했어. 8개월을 다녀도 쪽지 하나 없었는데 쌍수 3개월 만에 쾌거야. 유후! 대충 추리닝에 티셔츠만 걸치고 갔는데 집에 가서 얼른 예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왔죠. 예쁜 옷 입고 싶었지만 맨날 추리닝 입다가 쪽지 받았다고 청바지 입고 가면 속 보이잖아. 7시가 되고 독서실 앞에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는 남자는 안 하고 여자로 추정되는 두 분만이 서성이고 있더군요. 아 뭐야 이거 고딩들 낚시치렸나? 생각하며 돌아서려는 찰나 여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예? 그럼 쪽지 학생이 보낸 거예요? 아, 네 실례일 줄 아는데 너무 죄송해요. 학생이 머뭇거리더니 심각하게 묻더군요. 언니 쌍수 어디 병원에서 했어요? 네? 뭐라고요? 아, 언니 라인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거라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허락받고 싶었어요. 엄마가 같이 온 거. 엄마 이리 좀 와봐. 내가 말한 언니가 이었냐? 아유 학생 미안해요. 실례 좀 할게. 우리 애가 하도 쌍수 노래를 해서 좀 와봤대요.
그랬더니 두 분이서 제 쌍꺼풀 수술한 모습을 보고 품평을 시작하더군요. 그러네. 네 말대로 라인이 잘 빠졌다 야. 아직 붓기는 좀 있는 것 같고. 그치 엄마, 나 이 언니처럼 미라인으로 하고 싶어. 아우 저기 정말 미안한데 혹시 수술 전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얘가 자꾸 이뻐졌다는데 나는 학생 이전 얼굴 모르니까 이 감이 안 와갖고요. 거절하기도 뭐했어. 또 보여줬어.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내서 쌍수전에 찍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어요. 와 애가 조를만 하네. 막 감탄을 하시는데 칭찬인지 욕인지 기분은 좋더라고요. 수술한 병원 알려드리고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대접받았어요. 요즘 그 학생 수능 끝나면 쌍수한다고 정렬을 불태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오라버니가 유학을 가셨을 때 일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위층에서 파티를 하는지 쿵쾅대는 발소리와 시끄러운 음악소리.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어서 위층으로 올라갔죠. 근데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고 보니 영어로 뭐라고 따져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래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인데 이렇게 떠들어요 시끄럽게.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하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키가 2m는 훌쩍 넘어 보이는 거대한 체구의 흑인 남성분이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그래도 나가서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What time is it now? 흑인 남은 손목시계를 흘겨보더니 It is 3 o'clock! It is 3 o'clock! 순간 말문이 막히고 나버리는 Thank you! 그리고 조용히 집에 내려와서 영어 공부를 했대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할 때였어요. 전 손님이 거의 없는 평일 오전 시간에 근무했는데요. 어느 날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 남자는 주문은 하지 않고 메뉴판과 저를 번갈아 보며 망설이더군요. 느낌으로 한 번도 이런 아이스크림을 사본 적이 없는 분이구나 싶었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친절한 직원 의식이 샘솟았어요. 손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몇 분이서 드실 건가요? 4명이요. 네, 4분이서 드시려면 이 사이즈 하시면 돼요. 여기 아이스크림 중에 4가지 맛을 골라주세요. 근데 손님이 또 진열장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만 극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전 본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맛보기를 권했어요. 손님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작은 맛보기 스푼으로 떠서 드리면 직접 드셔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였죠. 손님, 아이스크림 맛보기 해보시겠어요? 그러자 그분은 아주 해맑게 웃으며 바리바리 스트로바리를 가리켰어요. 네, 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딸기 들어간 거. 전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떠서 손님에게 드렸어요. 근데 손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입을 벌리시는 거예요. 또 먹여준 거야. 먹여주는 줄 알았나 봐요. 당황스러웠지만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얼떨결에 그 손님에게 아이스크림을 떠먹여 드렸어요. 오, 이걸로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맛은 저걸로 먹어볼게요. 전 이번에도 스푼 한 가득 아이스크림을 떠서 손님께 드렸고 역시 그 손님께서는 입을 미쳤나봐. 벌리시며 받아 드셨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분은 3번째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계셨어요. 3번째는 아몬드 뿡뿡을 하고 받아 드셨고 4번째 아이스크림을 떠서 손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입을 벌리고 있는 손님과 먹여주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스푼 손잡이를 돌려서 손님, 이번엔 손님이 직접 그 남자는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더니 죄송합니다. 스푼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저한테 네. 이거 너무 받아만 먹었군요. 예. 그분은 제가 3번이나 받아 먹었으면
야, 이번엔 나 좀 먹여줘. 이런 뜻인 줄 알았나 봐요. 다른 알바생들이 웃으니까 그 손님은 또 그제서야 아 하시며 직접 드시더군요. 순수했던 그 손님 잊혀지질 않아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나이 40 중반으로 가다 보니 신세 한탄 배틀이 붙었대요. 아 진짜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줘도 집에서 큰소리 한 못 치고 산다 내가. 집에 가면 집사람 눈치 보고 애들은 좀 컸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살맛이 안 난다 안 나냐. 야 그러니까 맨날 공국만 올라와도 반찬 투정도 못하고 어쩌다 술 한잔 하고 가면 혼나고 또 그냥 잠만 잔다고 혼나고. 그때 묵묵히 얘기만 듣고 있던 동현이가 입을 열었어요. 야 내가는 그래 집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사나 그래. 야 못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건 넌 큰 소리 치고 사냐 임마. 그래 내는 활력 있으면 당당하게 다 얘기한다. 뭐라 그러는데 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사람한테 하듯 버럭 큰 소리를 쳤어요. 야! 내 설거지 다 했는데 다음은 뭐 할까? 빨래할까? 청소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내가? 그러고 휴일날 집사람 밥 안 주고 자고 있으면 안방문을 팍 열고 야! 내 지금 라면 먹을 건데 니도 먹을래? 안 먹으면 내만 먹는다니. 내를 할 말 다 하고 살아 임마. 큰 소리 치고. 우리는 모두 집에서 큰 소리 치며 사는 동현이가 너무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것도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맞죠? 때는 7년 전이에요. 2011년 여름이었어요. 뉴욕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유학생을 하고 있던 저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일요일에 한인 교회를 가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 속 이야기도 하고 회포를 푸는 것이었죠. 그중에 가장 즐거웠던 것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 5명이 팀을 짜서 밥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는 목장 모임이었는데요. 일요일마다 돌아가며 모임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그 주엔 제 차례였죠. 점심시간쯤에 친구들을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기숙사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저는 오전부터 열심히 밥과 카레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보냈죠. 먼저 카레를 만들고 쌀을 씻고 압력밥솥의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마이갓! 갑자기 기숙사 전체가 정전이 되는 거예요. 카레를 준비했는데 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소심한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사람들 오기까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카레엔 밥이 꼭 있어야 하는데 다시 전기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오랜 고민 끝에 제 머리에 떠오른 건 기숙사 옆 블럭에 있는 스타붕수 별다방 스타붕수 커피숍이었어요. 부끄럽지만 큰 쇼핑백에 밥과 물이 들어있는 압력밥솥과 노트북을 들고 옆 블럭 스타붕수에 갔죠. 저는 태연한 척 아메리카노 하나를 주문하고 콘센트 옆 테이블을 잡았어요. 그리고 압력밥솥이 안 보이게 쇼핑백에 넣은 채로 전기를 연결한 뒤 저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순조롭게 밥을 짓고 있었죠. 약 40분 뒤 성공했다는 자신감과 기쁨이 부풀어 오를 무렵 갑자기 압력밥솥에서 한국말로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기가 압력밥솥 위로 치솟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저에게 쏠렸어요. 뉴욕에 있는 한복판 그 테러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 무섭지. 직원이 사색이 돼서 달려오더니 막 화를 냈어요. What the hell is this? Hey, what happened? 한참을 설명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온갖 표현을 하고 잘 익은 밥을 보여준 뒤에 Alright, look at this. Steamed rice, okay? 다시 기숙사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날 목장 모임은 잘할 수 있었지만 제 유학생활 최고의 굴욕이었어요. 와 대박이다. 마트에서 일할 때 맥주 시음 행사 기간 지나가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작은 일회용 컵에 맥주를 따라드렸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조금씩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앞에 서셨어요. 할아버지 한 잔 시음하시겠어요? 네. 한 잔을 음미하시고 계속 서 계셨어요. 더 드릴까요? 네.
두부를 드시고 계속해서 서 계셨어요. 다른 제품도 맛보시겠습니까? 네. 짧고 단호한 대답만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5잔을 드시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라면 행사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라면을 한 젓가락과 국물을 받으셔서 다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아, 또 다른 제품 드셔보시려고요? 네. 라면은 왜 안 드시고 가지고 계세요? 안주. 할아버지는 다시 여러 잔을 드셨고 저에게 안녕 이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는데 10분 뒤에 다시 오시다니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혹시 대리운전 좀 불러줄 수 있어요? 내가 차를 가져온 걸 까먹고 술을 마셨어요. 저를 웃음이 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식대 단 걸로 이용하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30분 뒤 대기사님과 할아버지가 같이 다시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 왜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을 방법이 있나요? 내가 취했나 봐요. 마침 그 시간에 제가 교대 시간이라 할아버지 차키를 들고 층층마다 큰 머리 위에 리모컨을 대고 눌러봤고 찾아드렸네요. 시금 행사 때마다 그때 그 조용하고 단호하셨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진보 명품